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회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사람의 몫은 근본적으로 모여살이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 모여살이의 몫을 나눠 가져야 된다.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제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다. 세 번째는 이제 진화론적 인본주의인데 이 부분이 전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나치를 말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초인으로 진화할 수도 인간 이하로 퇴화할 수도 있었다.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핵심은 아마 이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몫은 어떤 인종에 따라 가지고 모두 차지할 수도 있고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인종은 완전히 멸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화론적 인본주의라기보다는 뭐 인종차별적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론적 인본주의에서 제가 이해하는 진화는 다양성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늘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인종이 모든 몫을 독차지한다는 이런 식의 설명은 진화론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자, 이제 33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라리 전공은 중세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부분이 나오면 하라리의 논의가 굉장히 탄탄하고 또 배울 점이 많습니다. 337쪽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상 모든 지점은 교차로다. 교차로라는 말의 의미는 우연히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로 밟아온 길은 하나의 갈래였지만 여기서부터 미래로는 무수히 많은 갈래의 길이 나 있다. 오늘 아침에 이거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저도 허비를 했는데요. 일단 문장이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역사가 뭘까요? 분명 이에츠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토인비 정도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이 역사 전공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궁금했어요. 이분이 역사를 뭐라고 지금 정의하는 걸까? 일단 이 문장으로만 보자면은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로 밟아온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그 어떤 인류든 민족이든 사회든 밟아온 하나의 길이 있다고 했을 때 역사는 밟아오지 않은 길들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예지씨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의 교차로 지점에는 수많은 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인간의 어떤 유한성이죠. 하나의 길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두 개, 세 개의 길을 걸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역사는 연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딱 끊겨 버렸다면은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밟아 온 거죠. 왔다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의 길을 쭉 걸어왔다는 연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어져 온 거죠. 이어짐. 단절됐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단절된 뒤에 다시 이어지면 역사라고 말하지만 단절되면
역사가 종말, 끝난 거죠. 그 역사가 이어지려면은 어쨌든 단절되지 말아야 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쭉 이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버려야만 됩니다. 하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뭐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한민족이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면은 어쨌든 그 길은 하나의 길이어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 수많은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나머지 가능성들은, 나머지 길들은 모두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바로 그런 하나의 길을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전개해 보죠. 그 수많은 교차로마다에 있었던 그 수많은 다른 길들은 왜 역사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형성되는 방식은 바로 선택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포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로 이어져 나오는 어떤 흐름을 잡아내는 것일 뿐, 그 역사를 가능케 한 우리가 포기해버린 수많은 가능성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가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가정이 없다면 거꾸로 역사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때마다의 수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 길들 가운데 하나를 결단하죠. 그 길은 성공으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고 몰락으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마다 이미 수많은 다른 길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게 아마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에게는 미래로 수많은 길들이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은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역사라는 것이 선택하지 않아도 역사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간의 흐름상 하나의 길만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의 길만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없었고 현재나 미래에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수많은 가능성들이 동시에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길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과거에서 현재로 밟아온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을 말한 것이고 나머지 반은 우리는 그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길들을 버려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과거도 현재만큼이나 풍요로운 것이죠.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의 길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예측하는 대화라고도 설명을 했던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궤적을 찾는 길찾기가 아니고 그 하나의 궤적, 하나의 밟아온 길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이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왜 이 가능성을 택했을까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역사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라리가 과거 현재를 너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자, 340쪽으로 오면은 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쭉 이어져서 세 번째 달라 결정론과 이제 비결정론
뭐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한데요. 결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운명이란 뜻이죠. 어떤 것이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미 앞서 정해져 있다. 이게 결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정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선 자유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라리는 결정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자, 340쪽 마지막 단락. 역사는 결정론으로 설명될 수도 예측될 수도 없다. 보통 이 결정론 시각은 신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이 모든 걸 정해놨다. 운명론, 숙명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는 설명되거나 예측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뭔지를 지금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카오스적이다. 그 문장 전체는 아주 중요한, 그 단락 전체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하나의 밟아오는 길. 저는 역사를 이제 밟아옴이라고도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역사라는 말은 밟아온 거죠. 그럼 밟아오려면 길이 있는 것인데 그 길은 어디에 나 있습니까? 산에 나 있거나 들판에 나 있거나 어디 땅에 나 있는 거죠. 길은 물론 하늘 바다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역이라고 말하는 영토라고 말하는 부분에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역사를 전체로 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런 땅이라고 말하는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전체 영역에 비하자면은 아주 극소수 일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을 한번 딱 바라보세요. 저 산을 넘어가야겠다. 그럼 어디로 길을 잡아가겠습니까? 안전한 길을 가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고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바다를 간다. 그러면 그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겠죠. 그런 길 자체는 이미 결정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요소들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결정론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릴 수 없다. 전쟁하기로 결정하면요, 그 필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죠. 물론 우리는 전쟁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이 되면 그 뒤부터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론적으로 설명되거나 예측될 수 없다는 것은 또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좀 아주 섬세한 설명들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즐거웠던 부분이 이제 340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역사는 이른바 2단계 카오스 계단. 레벨 2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레벨 2. 그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으니까 레벨 1은 아니고 1단계 카오스 상태는 아니고 2단계 카오스계로 이제 이해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1단계를 먼저 설명해 주겠죠. 1단계 카오스계는 날씨와 같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버터플라이 이펙트 들어보셨나요? 네. 날씨가 기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후, 그죠? 날씨도 예측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날씨는. 기후는 예를 들어서 여름, 지금 5월달에 엄청 덥잖아요. 좀 빗나간 거죠. 하지만 일단 더워지겠죠. 여름이니까. 기후는 예측이 됩니다. 여름철, 겨울철 기후는 예측이 돼요.
점점점 지구 온난화가 그 가속화된다면은 뭐 빙하는 많이 녹을 테고 여름철 날씨는 더 올라갈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겨울은 더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뭐 등등 기온은 보통 예측이 되고 그러지만 날씨는 아주 변덕스러운 겁니다. 예측이 잘 안 되죠. 근데 이분은 지금 날씨를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루어진 예보는 이런 거예요. 기상 관측을 통해 가지고 자 이제 서해안에 지금 황사 그 띠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얼마가 돼서 뭐 몇 시간 뒤에는 서울에 상륙할 예정인 이게 예보인가요? 관측인가요? 관측을 바탕으로 한 예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날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2단계 카오스는 스스로에 대한 예측에 반응하는 카오스. 요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이걸 2단계 카오스라고 부르는 바람에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예측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단계 카오스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들었어요. 보통 미래 예측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석유 가격을 가지고 했는데요. 현재 가격이 배럴당 90달러인데 내일은 1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90달러일 때 석유 가격을 이제 석유를 사겠죠. 그럼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그러면 오늘이 다 지나가기 전에 석유가 100달러가 될 수 있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모르지만 내일 100달러가 될지 더 넘을지는 모르지만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논의는 뭐냐면 내일 100달러가 될 거라고 정확히 예측한 컴퓨터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야. 분명 오늘 살 거라는 겁니다. 왜? 오늘은 90달러니까. 그럼 10달러 이득을 보겠죠? 이걸 모르는 바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게 되면 내일은 100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측이 맞았네요. 근데 120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측이 틀렸네요. 그런데 뭐 90달러로 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예측은 언제 가봐야 알아요? 내일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이 함정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측의 그 역설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100달러, 190달러는 사실 좀 다른 문제고요. 이거 쓰는 부분 어디냐면은 자 이제 2030년 되면은 지구 기온이 2도 오를 겁니다. 지구 2도가 오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라고 협의를 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30년 됐을 때 한 0.5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겠네요. 야, 그때 뭐 도쿄 의정서 이런 데서 예견하고 했던 것도 다 틀렸네?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예측이 틀렸다고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예측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예측은 틀렸는데 그 예측이 없었더라면 그 예측은 맞았겠죠. 이런 걸 예측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그 예측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2도 오르는 걸 막기 위한 거였잖아요. 예측의 목적이 실제로 예측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런 불행한 사태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면 전제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대로 간다면은 2도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예측은 당연히 빗나가겠죠. 그 예측의 역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이 실현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라리가 들었던
$100는 그 예측이 빗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좀 다르게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혁명을 예를 들고 있는데 혁명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중동의 봄, 아랍의 봄은 예측이 가능했습니까?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예견이 있었어요, 전부 다. 다만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몰랐던 거죠. 전문가들이 예측을 다 해놨는데 심지어 뭐 그 석유 전쟁도 다 예견을 다 해놨습니다. 그걸로 돈을 번 회사도 있어요. 러시아의 몰락을, 소련의 몰락을 예측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예측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측이 되어 있죠. 다만 내가 몰랐던 거지.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제2의 IMF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몰랐죠. 몰랐지만은 누군가는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 예측을 한 사람의 의도는 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IMF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구조조정한다고 선박 가장 실패한 사례잖아요. 잘 나갈 때 미래를 내다봤어야 되는데 잘 나간다고 엉뚱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이명박의 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나갈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잘 예측해야 되는데 잘 나간다고 동종의 업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그 빚을 이제 박근혜 정부가 돈을 찍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IMF를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그걸 피하라고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전략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측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독재가 지속되면요, 혁명은 다 예견이 됩니다. 혁명은 예측이나 예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됩니다. 이 문장이 좀 마음에 좀 걸렸는데요. 342쪽의 세 번째 달라,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제.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역사는 밟아온 길이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왜 이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우리가 다른 가능성이 아닌 이 가능성을 선택해 왔는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예측은 아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능성들은 반복이 돼요. 과거에 이런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어떤 상황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좀 변화된 방식이긴 하지만 반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를 안다면 미래를 아는 거예요. 똑같이 재현되진 않지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똑같이 재현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은 거의 유사하게 재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에 그 선택을 했잖아요. 그 선택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이 후퇴는 결국 뭘 부르겠습니까? 사회적 혼란을 부를 테고 독재를 부를 테고 그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불이 돼서 우리는 그걸 치유하느라고 경제니 문화니 교육이니 이런데 신경을 쏟을 여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사회는 퇴보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재로 가는 길을 막고자 하는 거죠. 역사가 과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나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상황들의 실험이 다 끝나 있잖아요. 그 보고서들이 다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인 경우죠. 우리는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는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는 태도로, 예견의 방식으로 어떤 것이 보다 나은 삶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343쪽 우리 법에 썼던 표현들을 여기에 썼습니다. 역사의 여신은 장님이다. 플라톤이 이제 그 운명의 새 여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눈 뜨고 있고요. 시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를 찾고 있었는데, 그 운명은, 역사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 신들조차도 거스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플라톤이 해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뭐 역사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유사만 읽어봐도요, 역사는 그렇게 운명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습니다. 삼국유사는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쓰였는데 수많은 예고편들이 있어요. 예고편들이 있어요. 백제가 망할 때 예고편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있고 뭐 물고기 떼가 죽고 뭐 까마귀 떼들이 날아들고 징조들이 수없이 날아들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역사의 어떤 전환기에서 그런 징조들을 제대로 읽어냈던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맹목적이지도 않고 역사는 장님도 아닌 거예요. 역사는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좀 역사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이거나 또는 탐욕 또는 이제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보는 거죠. 역사의 시각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역사 자체가 장님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시각을 갖추기만 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온 거다. 다른 건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 시각을 갖췄을 때 누가 그것을 역사가 장님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역사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눈을, 만 개의 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343쪽 두 번째 줄 보면 역사의 선택은 인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제가 아침에 좀 통탄을 했는데요. 역사 전공자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반박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사 전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비전공자가 했다면 그냥 참 무식한 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역사 전공자가 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하라리가 역사가 뭔지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데요. 일단 역사를 저는 이렇게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오는, 밟아오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 자체를 하라리는 선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선택자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의 여신은 장님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역사에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무슨 선택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 자체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흐름이라고, 밟아온 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그 결과를 사실이라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은 항상 그 안에 해석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해석의 틀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해석이 없으면 결과물도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 주변에 있는 길이나 또는 나무들은
결과물입니다. 역사의 결과물이야. 근데 저걸 역사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저 역사물로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에 떠있는 저 구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안 합니다.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그런데 반면에 고인돌은 그거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왜요? 역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가 거기서 삶을 살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역사적 해석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그 고인돌 옆에 있는 아무리 수많은 돌이 있어도 그 돌들에 대해서는 그 역사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결과물은 이미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다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결과물이 있어도 역사의식이라는 게 없으면 역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식이 역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이 두 가지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 무슨 실체가 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밟아오는 과정이다, 밟아옴이라고 말한다면, 자 이제 오늘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요? 그럼 뺨을 한다 얻어맞겠죠. 그러면은 패자의 기록인가요? 역사에 승자 패자가 있나요? 요즘은 생활사, 복식사, 음식사, 건물사, 건축사, 도시사 모든 데다 이 사자를 붙입니다. 문화사, 예술사 다 사자, 학문사 사자 안 붙는 곳이 없죠. 왜 그래요? 인류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의 궤적, 밟아오는 과정이에요.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록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종이도 좀 부족했고 기록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불완전했고 그래가지고 기록물 자체가 많지 않았고 또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풍부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이라는 해석에 의지하고 그 해석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만 주어지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건 없습니다. 일어나는, 그때그때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왜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기록이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까지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요. 왜 그렇게 선택을 했겠어요? 왜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극악무도한 통치 이런 데에 고통을 받을 테니까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한 거예요. 모든 역사의 과정은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한 것이죠. 다만 그런 선택에 어떤 집단들은요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죠. 지금 하라리가 인류라고 말하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인류사가 있지만 인류사라는 건 구성되는 것이고요. 허구적인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국사이거나 또는 일본사이거나 이런 것이지 인류사라는 건 없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탄자니아사라는 것이 있지 아프리카 역사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역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인류사라는 관점으로 보자면요. 어떤 사회와 예를 들어 아시아 사회와 유럽 사회는 한 1800년 이전까지는 역사적 교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단길 정도 해봤자 그건 교역로이고 역사적 교류라고 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20세기 넘어와서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역이 있다는 거하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하나의 길을 밟아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따로따로 살아왔죠. 그렇다면은 로마가 이제 다른 지역을 게르마니아 이런 데를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로마사로 편입해드렸다는 것은 로마에게는 좋은 거. 하지만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엔 좋은 거고 다른 쪽엔 나쁜 거지만은 중요한 거는 밟아오는 과정을 보면 자기에게 최선이 되는 것을 선택해 온 거예요. 침략을 당해서 패망하는 민족도요, 맞서 싸우는 이유는요, 자기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인류사 전체로 보자면은 부분 어떤 민족은 망하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자기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홍익인간 보세요. 아니 인류의 초기부터 홍익인간이라는 목표를 갖고 살아왔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목표로 살아왔지 누가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장은 너무나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선택은 바로 인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 개척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게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신을 위한 걸까요? 중세사도 마찬가지죠. 중세사 할 때 뭐 우리 그 이제 십자군 전쟁을 말할 때도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신을 위한 걸까요? 물론 신을 위한 부분이 있지만 명분일 것이고 결국은 사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인류사라고 말하는 순간 하라리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떤 인류는 이득을 보지만 어떤 집단은 이득을 보지만 어떤 집단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체로 비교해 보면 이게 인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아틀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틀라가 그냥 유럽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게 인류를 위한 겁니까? 인류 파멸을 위한 것입니까? 아틀라 자신에게는 최고의 이득이 되지만 유럽 전역으로 보자면 공포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아틀라가 쓴 역사는 인류를 위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아주 단편적인 해석인 것이고요. 그런 이제 전쟁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모두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 역사의 발전을 보면 수명이 길어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위생이 뛰어나지고 의료기술 등등 복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이걸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럼 이 역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늘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 선택이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류의 역사는 인류 자신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하라리는 다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A 집단이 이득을 취하면 B 집단은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류를 위한 이득인지 아닌지는 판가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공감의 시대라는 관점에서 그 책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쉽게 논박이 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의 정도를 넓혀왔다는 것은 결국 인류 역사는 인류 자신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하라리가 인류 역사가 인류를 위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두 번째 근거는 345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게임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라리가 역사에 대한 시각, 전쟁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라리 전공이 중세 전쟁사야. 그러니까 좀 전쟁 관점의 역사를 본 것 같은데. 뭐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도가 핵폭탄을 개발하면 파키스탄도 핵폭탄을 개발한다. 군비 경쟁이죠. 게임 이론인데요. 그러면 인도가 핵폭탄을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핵폭탄을 개발하는 게 인류의 역사라고 봤을 때 핵폭탄 개발은 인류를 위한 건가요?
아닌가? 네. 이브의 하락의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야, 기관 단총 발명하고, 핵무기 발명하고, 이런 역사적 과정이 과연 인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것인데요. 자,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인도가 핵폭탄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기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인도와 적대국인 파키스탄은 핵폭탄을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힘의 균형이 깨졌으면 결국 파키스탄은 인도에게 그렇죠. 합병이 됐겠죠. 우리가 이제 냉전 체제 때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소련과 미국. 군비 경쟁을 했죠. 지금은 군비 경쟁을 포기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아닙니다. 이 군비 경쟁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 힘의 균형 가운데서 서로 이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 경쟁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꾸로도 서로의 이익이 증대되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서로의 독립이 보존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 반드시 인류에게 무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한편으로는 유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군비 경쟁만이 인류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상업도 있고 교역도 있고 호혜와 평등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오늘날은 적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맞으면 모두 우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쟁으로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건 너무 좁게 설명하는 것이고 실제로 전쟁도 한편에서는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 무리를 처단한다. 독재자를 처단한다. 독재자를 처단하는 전쟁은 당연히 인류를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방 세계가 이라크, 시리아 공습을 한다. 이게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건가요? 모라마크니 이런 독재자들을 처단한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 그게 도대체 인류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온 것이지 급진적으로 한 걸음에 그냥 1000년을 앞질러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00년 전, 1000년 전과 오늘날 비교해 보자면은 인류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웠고 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과학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책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잘 쓰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놀라웠어요. 저도 많이 배웠는데 일단 350쪽으로 가면 제목이 무지의 발견입니다. 제목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지를 발견했다. 그럼 그전에는 무지를 몰랐다는 거네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과학이 비로소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네요. 과학은 바로 우리의 모름을 모름으로 고백하는 데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건데요. 352쪽으로 가보면 세 번째 탈락. 16세기 이전에는 지구를 일주한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 한 바퀴 돈다는 거, 일주, 한 바퀴 돌다. 1522년 마젤란 3년에 걸쳐서 72,000km를 항해한 끝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1969년 353쪽 인류는 달에 착륙했다.
그리고 1674년 레이유 앤 훅 현미경으로 물속에 있던 미생물을 처음으로 보았다. 1945년 7월 16일 엘러머고도 사막에서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 자, 이런 하나의 흐름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학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354쪽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근세 이전의 전형적인 지배자는 사제와 철학자, 시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들이 지배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새 의약품을 발견하거나 신무기를 발명하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라고 주문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라리의 근본 관점은 역사적 관점인데요. 과학혁명이 왜 발생했냐고 보냐면 이런 지배층, 지도자, 지배자들이 과학혁명을 원했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과학혁명이 유럽에서 서양에서 일어났을까요? 간단하네요. 아시아에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과학혁명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6쪽 첫 번째 단락. 사실 뭐 정확한 표현들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어서 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이 전통 지식과 다른 그 세 가지 점을 쭉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네모를 한번 쳐보시기 바라요. 모름, 무지죠. 모름을 기꺼이 인정한다. 라틴어 하나 한번 외워두시죠. 라무스. 이그노 알죠? 이그노. 모른다 이런 뜻이고요. 라무스. 우리는 모른다. 원래 라틴어에는 동사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번역한 건 잘 번역을 한 거고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밑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현대과학 또는 근대과학 이전에는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지배자, 통치자, 지식인들이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과학, 근대과학을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야. 모른다는 것의 고백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모르는 걸 이제 모르니까 알고자 했을 테고, 물음을 물었을 테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 관찰과 수학, 여기 뭐 실험도 하나 들어갑니다. 뭐 관찰 쪽에 실험을 넣어도 좋고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관찰하기 위한 거니까 관찰과 수학, 이것을 하나의 방법, 알을 얻는 방법으로 채택을 했다. 세 번째는 그 과학을 기술과 연결시켰다. 이 세 가지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한 문장만 하고 오늘 제 책 읽기 끝내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356쪽 맨 마지막 문장.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었다. 와, 멋있죠? 네. 무엇보다 무지의 혁명이었다. 자, 357쪽 두 번째 줄에 가면 근대 이전의 전통 지식이었던, 근대 이전입니다. 과학혁명 이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슬람, 기독교, 불교, 유교는 밑줄 한번 쳐보시죠.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단언했다.
위대한 신들 혹은 전능한 유일신 혹은 과거의 현자들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가 있었고 그것을 문자와 구전 전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신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은 모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호기심, 그 모르는 것이 문제가 돼요. 알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호기심이란 알고 싶다는 근본 욕망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름을 깨닫고 그 모름에 대해서 모르는 바를 알고 싶다는 이런 호기심,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으로부터 과학이 태동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을 알고 있던 것, 모르는 바를 알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과학혁명의 출발이라고 본 거네요. 이건 아주 독특한데요. 저는 지식, 알미라는 것을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음이라는 건 모르는 바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어떤 이제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말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물음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말이냐면은 알고 싶어서 묻는 말이죠. 근데 그 알고 싶다는 말의 전제는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묻지는 않기 때문에 그 모르는 바를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 알고 싶은 마음, 이것이 없다면은 그 모름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모름이 문제가 되고 모름에 의해서 우리가 물리게 되고 그 모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음으로써 우리는 알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하라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부분이나 앞에 제국 부분들은 상당히 불만스러웠는데요. 제가 상당히 많이 이미 읽었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좀 천천히 진도를 좀 나갔고 과학혁명은 여러분들도 한번 미리 읽어오시길 바라는 뜻에서 이 정도로 오늘 진도를 책 읽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민정 씨 질문 없어요? 무지의 지를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네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라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때 말하는 그 모름의 대상은 사람 자신은 아니었어요. 세상에 관한 겁니다. 뒤에 이제 지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지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일단 그 서양의 지도와 동양의 지도는 이제 지도를 그리는 정신이 달랐어. 그걸 하라리도 잘 설명을 해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의 의미로는 우리 세종도 있었잖아요. 장영실도 있고 해가지고 장영실이나 세종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과학적 지식, 천문학적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산수학 이런 것들은 과학이 오래전부터 중국 또 페르시아의 과학이 아주 유명하고요. 우리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이제 아랍 세계로부터 넘어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영의 발견 이런 것도 아랍인들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하학을 비롯해서 이 많은 것들은 이제 과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시아로부터 넘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럽에서 일어났을까요? 이게 하라리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네요. 과학을 다르게 이용한 거죠. 과학에 대한 용도 쓰임을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은 다르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시아 사람들, 특히 천문학을 보면 알 수 있죠. 아시아의 경우에 천문학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이 초기부터 있었지만 길용화복,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읽어내기 위해서 천문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천문학은 어떻습니까? 특히 그리스 천문학부터 출발한다면은 항해술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바다로 나아가서 정확히 되돌아오기 위한 탐험을 목적으로 천문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잘 살펴보면 아시아의 과학적 태도와 유럽의 과학적 태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는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모른다는 게 뭐에 대한 거였냐면 올바름 또는 좋음 이런 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라리가 얘기하는 무지의 발견할 때 무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 저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다른 대륙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와 같은 호기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모름의 정도가 좀 달랐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요. 제가 좀 하라리의 그 종교까지 2장 3장이었나요? 2부 3부? 잠깐만. 네. 농업 2부 3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좀 뭔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학혁명 쪽은 좀 새로운 시각을 담았어요. 무지의 발견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학의 이런 어떤 독창적인 측면을 잘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웠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 책 읽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